몇 해 전 8월 말 모처럼 여름 휴가를 맞춘 형 영호와 동생 준수는 인생 첫 해외 트레킹을 위해 스위스 안데르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알프스의 전설적인 고갯길 라 트레몰라였습니다. 형, 사진으로만 보던 그 헤어핀 커브길 맞지? 진짜 여기 왔구나. 그래, 24개 급커브로 이루어진 자갈길이야. 1800년대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도로인데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만 쓰인대. 오후 3시 두 사람은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늦여름이었지만 해발 2106m의 고갯길은 서늘했습니다. 영호는 GPS를 켜두고 준수는 풍경을 촬영하며 걸었습니다. 문제는 4시간쯤 지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준수가 발목을 삐끗한 것입니다. 형 미안, 잠깐만 쉬어가자. 괜찮아? 무리하지 마. 30분 휴식 후 다시 출발했지만 해는 빠르게 기울었고 오후 7시가 넘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우리 지금 전체 코스의 60%밖에 못 왔어. 원래는 5시까지 마을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형, 정말 미안해.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자. 숙소에 연락해서 늦는다고 말할게. 하지만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핸드폰 신호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로밍은 간헐적이었고 준수의 폰은 아예 권해였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짙은 안개가 몰려와 시야는 10m도 되지 않았습니다. 형,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데? GPS는 작동하고 있어? 응, 다행히 GPS는 깜빡이면서 살아있어. 마을까지는 아직 3.2km 남았네. 조심스럽게 걷던 중 안개 사이로 희미한 노란빛이 보였습니다. 형, 저기 불빛 보여? 오, 불빛이야. 어서 가보자. 가까이 다가가자 돌로 지은 아담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나무문과 창문, 그리고 작은 간판, 알트알펜 카페. 형, 이런 곳에도 문 열린 카페가 있네? 그래, 마침 잘 됐다. 들어가자. 카페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실내는 앤티크 가구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구튼 아번? 영호가 서툰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2잔이랑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2잔의 커피와 수제 쿠키가 담긴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마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조금 늦어져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영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말했습니다. 할머니, 쿠키 좀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갈색 종이봉투에 쿠키를 담아왔습니다.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할머니를 위해 형제는 카운터에 얼마간의 돈을 놓고 길을 나섰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준수가 말했습니다. 형, 나 그 카페에서 와이파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어. 요즘 산속도 다 인터넷 있지 않아? 맞네. 혹시 관광 컨셉 카페인가? 그런가? 그런데 다리는 괜찮아? 그리고 보니 신기하게 괜찮아. 그래, 불행 중 다행이다. 밤 10시가 넘어 두 형제는 예약해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주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킴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올라오는 길에 알트알펜 카페에서 커피랑 쿠키를 먹었어요. 그 순간 주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드셨다고요? 알트알펜이요. 산호리쯤에 있는 작은 돌집 카페인데요. 손님, 그 카페는 2003년 겨울에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무언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하셨거나. 준수가 기분이 상해 말했습니다. 네? 우리 방금 거기서 커피 마시고 왔다고요. 저희가 정신이 이상해지기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영호가 가방에서
갈색 종이봉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봐요. 쿠키도 포장해왔. 하지만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종이봉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넣었는데. 주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너무 피곤하신가 봅니다. 아니면 제 차로 함께 그 카페로 가보시겠어요? 그러자 형, 우리 분명히 커피 마셨잖아.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억울하다고. 세 사람은 산장 주인의 차를 타고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GPS 기록을 따라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형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너진 돌담과 검게 그을린 나무 기둥들만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넘게 방치된 폐허 같았습니다. 형, 이게 대체... 영호는 말없이 폐허 속에서 액자 하나를 찾아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너머로 한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커피를 내려주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럴 수가. 제 말이 맞죠? 이상한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은 형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형, 사장님이 없어. 뭐? 차로 가보자. 형제가 서둘러 타고 온 차로 가보니 그들이 타고 온 차는 무너진 카페만큼 오래되어 보이는 녹슨 고물차였습니다. 바퀴는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차체는 덩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준수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서는데 발밑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아빠진 갈색 종이봉투. 영호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봉투는 손에 닿자마자 부스러졌습니다. 그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쿠키 부스러기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형제는 발목 부상도 잊은 채 미친 듯이 고갯길을 내달렸습니다. 꽤 긴 시간을 달려 마을로 내려온 두 사람은 그대로 경찰서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은 헐떡이는 형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 당신들도 보셨군요. 이곳에는 종종 그런 유령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밤중에는 절대 트레킹 코스에 가지 않죠. 경찰은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건의 유사한 신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화재 사고로 알트알텐 주인 마리아 베어크만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20년간 안개 낀 밤에 고개를 넘던 여행자 몇몇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카페에 불빛을 보고 들어갔다고, 할머니가 커피를 내려줬다고 말이죠. 그럼 그 산장 주인은요? 경찰이 다시 한번 진지해졌습니다. 산장 주인? 당신들이 예약한 곳이 어디죠? 가스하우스 고트하르트요. 그 산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준수와 영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큰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당신들은 무사하셨네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 고갯길에서 귀신을 만나 죽는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당신들은 선량한 분들이신가 봅니다. 경찰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준수와 영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구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찰은 사람일까? 아니면... 가을 저녁 종합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동호는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지.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동호는 오늘 최종적으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췌장암, 여명 6개월. 다 끝이야. 정말 다 끝이라고. 저기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동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뭔데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뭐요? 비웃으러 거예요? 여자는 동훈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비슷해서요. 비슷하다고요?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말기암 환자죠. 동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런, 실은 저도 그래요. 역시 그러시군요. 오늘 췌장암 말기 판정 받았어요. 6개월 남았다네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린 둘 다 젊은 게 문제네요. 젊을 때 생긴 암은 전이가 빠르다면서 저한테도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곧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게임 하나 할래요? 네? 어차피 우리 둘 다 끝이잖아요. 둘 다 말기암. 어차피 길어야 몇 달이죠. 수연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둘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전부. 무슨 소리예요? 뭘 몰아줘요? 수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 생명보험 정보랑 통장 비밀번호가 있어요. 15억 정도 될 거예요. 당신이 게임에서 이기면 이거 다 드릴게요.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린 방금 만난 사이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몇 달이에요. 설마 내년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아니죠? 수연은 뒤이어 가방에 있던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할 게임이죠. 봉투에서는 2개의 하얀 캡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통 없이 즉사하는 독약이에요. 제가 전공이 약학이라 연구를 좀 했죠. 먹으면 몇 분 안에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죠. 그럼 다른 하나는? 비타민이에요. 뭐 건강해지겠죠? 동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죠. 수연의 말에 갈등하던 동훈은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곧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제 지문으로 등록돼 있어요.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제 남은 재산은 이곳에 다 있습니다. 병이 늦게 발견돼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는 바람에 암 진단 보험금까지는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동훈의 말에 수연은 싱긋 웃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결정되었네요. 먼저 고르세요. 동훈은 오른쪽 캡슐을 집어들고 삼켜버렸습니다. 수연도 가볍게 웃더니 나머지 캡슐을 삼켰습니다. 선택은 끝났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네요. 이때 수연이 묘한 웃음을 띄우고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동훈 씨, 당신 예전에 병원 보험 심사팀에 있었죠? 1분 1분이 초조했던 동훈은 난데없는 수연의 말에 놀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2해 전 제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당신, 김동훈 보험 설계사가 약속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오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파산 위기였던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오빠를 보내야 했어요. 그거는 기억이 잘 아마 규정상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때 수연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 이런 내가 먼저네요. 그녀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이 편지 꼭 읽어봐요. 수연은 편지를 쥔 손을 뻗은 채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죽었어? 그럼 나는 산 거지? 우와! 살았다! 나는 살았어!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동훈은 수연이 전한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김동훈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는다는 것은 제가 먼저 죽었다는 뜻이겠죠? 축하드려요. 그런데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신도 곧 죽게 됩니다. 당신이 먹은 것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지연형 독약이죠. 약효 발현 시간 1시간. 그래도 축하해요. 당신은 1시간 동안은 승자니까. 동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당신에게 남은 1시간 동안 제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차피 해독제는 없으니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난 2년간 이 게임을 14번 했어요. 이 공평한 게임을 통해 14명을 죽이고 15억을 벌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돈에 미쳤거든요. 사실 게임의 비밀은 바꿔치기예요. 이 약들은 둘 다 즉사하는 독약이죠. 부검을 해도 검출되지 않아요.
저는 상대방이 약 먹는 것을 확인한 후 제 캡슐을 먹는 척하며 소매에 숨겨둔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해왔죠. 어릴 때부터 손이 빨랐다니까요. 제가 동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말기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김동훈 씨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도 진짜 게임에 참여하면서 말이에요. 단, 한계는 1시간 후 죽을 수 있도록 양을 조절했지만 세상에 제가 즉사약을 먹었네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운이 없다니? 훗! 그럼 곧 만나요, 김동훈님.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미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은 벌써 50분이 흘러 있었습니다. 둘 다 독약이었던 거야? 하지만 난 네 오빠는 기억도 나지 않아. 우. 동훈은 토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눈이 감겨오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동훈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 경호는 왠지 모를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경호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경호의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박병진 씨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경호는 영안실의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채석장에서 차량이 전복되었고요. 지문으로 신원 확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시신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아드님께 충격이 될 것 같으니 가급적 확인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아침에 자신에게 웃으며 인사했던 그 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른 경호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며칠 만에 단순 교통사고로 아버지 사고를 처리해버렸어. 아버지 차는 사고 당일 이미 폐차장으로 옮겼다고 했고 조사를 다 했으니 그런 거겠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버지는 20년을 채석장에서 관리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익숙한 길을 운행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차가 2에서 3m 아래로 굴렀다 해도 안전벨트까지 한 사람이 얼굴이 훼손되어 사망하다니. 뭔가 있을 거야. 수상해. 그날 밤 경호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얼굴 반쪽은 어둠에 가려진 모습이었습니다. 경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내 얼굴 반쪽을 찾아다오. 그리고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 내 차와 CCTV를 찾아라. 경호는 새벽에 눈을 떠 그대로 폐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를 한 번 더 봐야 해요. 경호는 아버지의 사고 차량을 겨우 찾아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툭! 뭔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살점이 붙은 얼굴 반쪽이 있었습니다. 그 윤과 그 흉터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한 말이 현실이 되자 경호는 너무 놀랐습니다. 조사를 마쳤다는 경찰의 말이 부실로 드러나자 경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핸드폰도 다시 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 이게 뭐지? CCTV 앱? 차가 천천히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폭발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경호는 손을 떨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판은 차량이 완전히 벗어난 뒤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규칙인데, 그런데 차가 오자마자 터졌어?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지나가는 순간 폭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야. 경호는 곧 아버지의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여 사고 당일 폭파 담당자가 장민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호는 즉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 채석장 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박병호님 사망사건 담당하셨죠? 안녕하세요. 유족 되시죠? 네, 아들 박경호입니다. 혹시 사건 관련해서 장민수라는 사람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 아버지 사고, 단순 교통사고 아닙니다. 채석장에서 몇십 년을 일하셨는데 운전 미숙으로 얼굴이 훼손되어 돌아가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수사해 주세요. 그게 이미 교통사고로 처리가 끝난 상황이라서요. 경호는 화가 나 말했습니다. 이봐요. 제가 폐차장에 있던 아버지 차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얼굴 반쪽이 나왔어요. 네? 대체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총체적인 부실 수사 아닙니까? 당일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자 당황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시 CCTV가 고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발파 담당자가요. 경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장민수 씨가 그러던가요? 네? 맞네요. 장민수 씨. 자, 여기 제가 당일 CCTV 녹화 장면 제공하겠습니다. 장민수 씨가 CCTV 고장났다고 거짓말하고 지운 것 같고요. 아버지 폰에는 자동 백업 장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사고 부분은 남아있으니 이것들을 토대로 다시 철저한 재수사해주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민수 씨가 고의로 저희 아버지를 살해한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그날 밤 다시 한번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전복된 언덕, 아직도 불에 그을린 흙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경호를 봤습니다. 저는 장민수 씨 아내예요. 사고 소식을 듣고 꽃을 들고 왔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장민수 씨 아내 되시는군요. 경호는 맞득지 않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휘청이며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호는 본능적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언덕 아래로 떨어진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 속에서 흰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으악!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였습니다. 경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된 백골은 장민수의 아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년 전 민수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했고 채석장 안쪽 깊숙한 곳에 시신을 묻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채굴 작업이 진행되자 아내의 시신이 묻힌 곳까지 현장이 될 위험에 처했고 민수는 자꾸 채굴 장소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 일로 경호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민수는 결국 경호 아버지의 추궁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민수, 자수해. 이렇게 묻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자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다 자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 말다툼이 있은 지 며칠 뒤 민수는 경호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로 복원된 CCTV 영상에는 민수가 한밤중 아버지의 얼굴 반쪽이 실린 차량을 견인하는 장면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2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곧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경호는 아버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편히 쉬세요. 야, 그 얘기 들었어? 겁나 무서운 얘긴데. 쉬는 시간 다영이는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뭔데?
아주 익숙한 곳을 지날 때 무언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미로가 시작된다는 괴담. 밑도 끝도 없이 미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빠졌을 때 알아채고 바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현실로 돌아올 수 없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진짜야. 그 괴담 SNS에 쫙 퍼졌어. 어떤 BJ가 직접 겪었다고 체험담 올리고 난리 났다니까. 다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미로인 줄 알았대? 그게 그 사람이 집에 가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0층 건물인데 13층 버튼이 있더래. 놀래서 13층을 눌러놓고 황급히 내렸대. 그런데 올라가던 엘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필름이 되감기듯 다시 1층에 와 있더래. 진짜? 진짜. 그런데 미로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로가 깨질 때까지 미로에 갇히는 거 아닐까? 왜? 있잖아 3차원? 4차원? 이상한 평행세계 같은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영이는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워낙 많은 괴담이 돌아다니니 그저 그런 이야기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날 오후 하굣길, 다영이는 늘 다니던 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 동생 서진이가 귀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이는 다영이를 보지 못한 채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가면 만나겠지. 다영이는 그냥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영의 눈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기괴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목이 180도로 뒤틀린 채 다영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영이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영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또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야? 다영이는 눈을 질끈 감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다행히 괴상한 사람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집까지 5분도 안 남았는데 계속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편의점, 똑같은 꽃집, 그리고 또다시 버스 정류장. 그곳에는 또다시 그 기괴한 존재가 다영이를 맞았습니다. 가을의 오후는 짧기만 해서 벌써 해는 다 넘어가 컴컴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다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처럼 미로에 빠진 건가? 섬뜩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로에 빠지면 바로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는 괴담. 다영이는 떠오르는 대로 손뼉을 세게 쳤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씩 웃으며 다영이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이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박수는 아닌가 봐. 어떡하지?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도망치던 다영이의 눈에 카페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유리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순식간에 발걸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다영이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집이 있는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 집이야. 미로에서 벗어났어.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탄 다영이는 버튼을 누르려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23, 10, 11, 12, 13. 이럴 수가. 아까 들은 괴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영의 아파트는 10층 건물인데 13층이 생긴 것입니다. 다영이는 무척 놀랐지만 낮에 친구에게 들은 대로 13층 버튼을 누르고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익 하는 기계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땡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성공인가 봐. 다영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다영이는 엘리베이터의 숫자판에 여전히 13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직도 미로인가? 다영이는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을 나선 다영이는 너무 놀라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공용 현관 밖은 방금 전 달려온 하굣길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 횡단보도, 아까 그 편의점, 아까 그 꽃집, 그리고 저 멀리 그 존재가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안 돼.
다영이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다시 상점이 보였습니다. 다영이는 내놓은 화분을 집어들어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깜빡이듯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다시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아, 여긴 통과한 건가?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의 버튼을 보니 또 13층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야. 내가 직접 올라간다. 다영이는 겁을 먹었지만 용기를 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자신의 집이 있는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8층, 9층, 10층. 문이 열렸습니다. 천이후 다영의 집이 보였습니다. 집이다. 다영이는 울먹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누나 왔어? 동생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서진아, 응. 다영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동생이 놀랄까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영이는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 것도 많은데 너무 놀라서 공부를 못하겠어.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오늘 겪은 일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영아, 밥 먹어. 응. 그리고 오늘 학원 가야 되는 거 알지? 수학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 너무 무서운 일이. 빨리 밥 먹고 학원 가. 시간 없어. 엄마는 다영이의 말을 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영이는 미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하굣길, 다영이는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길까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기괴한 존재를 만났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다영이. 그런데 정류장 벤치 앞에 동생 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러나 서진이는 다영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무척 불안한 표정으로 쫓기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던 서진이는 편의점 앞에 멈추어 서더니 빈 상자를 집어 유리창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다영이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서진이는 이미 아파트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기다려. 다영이가 서진이를 따라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13층이 있어. 누나, 13층 있어. 미로에 빠진 거야. 돌아갈 수 없어. 서진아, 진정해. 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영이도 층수판을 확인했습니다. 13층은 없었습니다. 서진아, 13층 없어.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누나도 봤잖아. 어제 누나도 유리 깼잖아. 그 말에 다영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은 서진이에게 어제 일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괴한 사람을 본 다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다영이와 서진이는 나란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매를 간호하는 엄마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최근 유행하는 괴담으로 인한 공유 망상으로 보입니다. 남매가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으면 이런 집단 정신병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을 수 있나요?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병실을 순찰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층수판이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10, 11, 12, 13. 우리 병원 12층까지인데.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목이 뒤틀린 채 웃고 있는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간호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2024년 8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H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50년 역사의 이 학교는 결국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직원 민서 씨는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오래된 종이 졸업생 기록들을 전산화하는 일이었죠. 그중엔 1998년도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3학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백업 파일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다 하지? 민서는 쌓여있는 낡은 서류철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졸업생 명단을 정리하던 중 민서는 이상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가현. 숙인 명단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화재 이후 제작성된 전산 기록에도 복구된 생활기록부에도 심지어 졸업앨범 어디에도 그 학생의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네. 담당자 실수인가? 하지만 이름 옆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 불가 1998. 확인 불가라니 무슨 뜻이지? 민서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기록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 서랍에서 미분류라고 적힌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박가현이라는 학생의 정보와 필름 조각,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뭐야 이거? 장난인가? 필름을 창가 빛에 비춰보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졸업사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전학 오려다 말았나 보다. 민서는 별 생각 없이 서류철을 폐기물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교까지 일주일 남짓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찌직 복사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인쇄한 거 없는데? 복사기는 스스로 작동하며 하얀 종이를 계속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가보니 출력된 종이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박가현, 박가현. 민서는 황급히 전원을 끄고 종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박가현이 누구야? 바빠 죽겠는데 누가 장난치는 거야? 진짜 짜증나. 그러나 한 번 발생한 기괴한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일이 넘쳐나 또다시 야근을 하게 된 민서. 한창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박가현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성된 것입니다. 어머, 이건 또 뭐야? 놀란 민서가 파일을 삭제하려 클릭하자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 중입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용 중? 난 만들지도 않았다고. 그녀는 강제 종료를 시도했지만 파일은 클릭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인가? 이상하네. 민서는 겁이 났지만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떨면서 출근한 민서는 책상 위에서 폐기했던 필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거 며칠 전에 버렸는데 뭐지? 벌써 폐기물들 태우고 있는데? 민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민서가 서둘러 필름을 버리고 찜찜해하고 있던 그때 김 선생이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홍 선생, 혹시 새벽에도 학교에 있었어? 아니요. 전 항상 12시 전에 퇴근하는데요. 이상하네. 어제 내가 당직이었는데 새벽에 행정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설마요. 그렇겠지. 홍 선생 없었다면 내가 잘못 봤겠지 뭐. 혹시 시간 나면 CCTV 한번 확인해 봐요. 네, 그럴게요. 저 김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혹시 H고등학교에 박가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순간 김 선생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홍 선생님이 박가현을 어떻게 알아요? 학적이 없을 텐데. 그게 미확인 서류라는 철에 있더라고요. 전입하려다 만 것 같아서 제가 폐기하긴 했는데 찜찜해서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박가현이라는 학생이 고2 때 H고등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졸업 전에 학적을 정리하다가 자기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행정실에 수정 요청을 하러 왔다는군요. 그럼 다니긴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가연이가 행정실에 온 날
바로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저런.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이곳을 상세하게 조사했다는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학교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럴 수가. 아이를 찾아야 하지 않아요? 그게 가연이가 조실부모하고 친척 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보호자가 영 나타나지 않았다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럴 수가. 아무튼 홍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CCTV 확인 한번 해보고 바쁘겠지만 가급적 야근은 하지 말아요. 폐교 직전이라 출근하는 선생님들도 거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의 말을 들은 민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박가연이라는 학생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면 어쩌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학교 인트라넷에 접속해 새벽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새벽 3시 02분 어두운 행정실, 화면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긴 머리카락, 교복 같은 옷차림,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서가 발견했던 바로 그 필름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필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CCTV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버렸어? 그러나 순식간에 컴퓨터 화면이 꺼졌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놀란 민서는 급히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CCTV 영상은 뭐지? 귀신인가? 만약에 정말 박가연이라는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에 다녔다면? 민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공무원의 신분상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데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어. 민서는 손에 꼭 쥔 십자가를 믿고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폐교 이틀 전 민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빨리 하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H고 직원 명부 파일을 열어 확인하던 순간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대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박가연 행정실 기록관리. 이게 뭐야? 민서가 이름을 지우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사용 중입니다. 그때 복사기가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민서가 다가가 출력물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에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박가연. 안 돼! 안 돼! 이때 공포에 질린 민서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당신이 버려버린 내 자리. 다음날 아침 경쾌한 자판 소리와 함께 민서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무척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 민서가 기쁘게 펼친 문서는 직원 명부, 그곳에는 홍민서라는 이름 대신 박가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